매일의 흐름 속에서 최선의 나를 꺼내 보여야 한다. 그저 편안하고자 한다면 죽어가는 것이나 다름없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요,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이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정말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도 단단하게 만들어 줄 거고요.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마음에 어떤 파동이 일어났는지, 여러분에게 어떤 에너지가 느껴졌는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최장수 야구 감독이자 살아있는 전설 김성근 감독이 지난 80년 인생을 녹여낸 저서 인생은 순간이다에 나온 보석 같은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정말 밀도 있고 울림 있는 메시지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인생 바꾸기를 원하는 분들이라면요, 정말 매일 아침 한 번씩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저자는 꼴찌를 면치 못하는 다 쓰러져가는 야구팀, 혹은 결과를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신생 야구팀의 혜성처럼 나타납니다. 여느 감독들처럼 자신만의 인생 철학을 펴며 이끌지만 저자는 뭔가 달라요. 내일이 있다는 걸 핑계로 삼지 마라. 남들의 위로 속으로 도망치지 마라. 절대로 만족하지 말아라. 이걸 외치며 야구계의 일대 파란을 일으킨 저자는 기어코 자신이 맡은 팀을 어떻게든 끌어올리며 비상식을 상식으로 바꿔냈죠. 그는 악바리로 살아왔습니다. 가난해서 야구 글러브 하나 살 돈조차 없던 세월에 강가로 가서 조약돌 200번을 던지며 그냥 앞만 보며 살아온 사람이죠. 최정상에서 팔이 불편해 내려온 것도 모자라 3번의 암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코칭을 이상한 방식으로 한다고 욕도 많이 먹었죠. 저자의 인생이 좀 더 가속 페달을 밟으려 하면 갖가지 문제로 고꾸라지기도 수십 번. 자, 이제 그런 그의 80년 인생을 그대로 녹여낸 정말로 단단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별반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 걸음을 망설이고 있는가? 인생은 순간순간이 쌓여가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에 나타나는 그 움직임 하나하나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어제, 오늘, 내일 마주치는 순간들, 매 순간의 한 결정과 행동이 쌓이고 쌓여 인생이 된다. 1962년 1월 나는 처음으로 가슴에 코리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얹고 마운드에 올랐다. 당시 아시아 야구 선수권 대회는 한국, 일본, 필리핀, 중국 4나라가 참여했다. 나는 일본과의 2경기에 모두 등판했고, 첫날은 선발 투수로, 둘째 날은 구원 투수로 마운드에 올랐다. 2경기 모두 지고 말았지만 나는 선발로 출전한 경기에서는 7회까지 단 2개의 안타만 허용했고, 구원 투수로 나간 경기에서는 무실점을 내며 제법 호투했다. 국내외 야구인들에게 꽤나 호평을 받았고, 그게 내 선수로서 전성기의 시작이었다. 어머니도 신이 났다. 모든 일이 잘 풀릴 것만 같았다. 정확히 4년쯤 되었을 땐가 왼팔이 아프기 시작했다. 팔꿈치에서 시작된 통증이 팔 전체로 퍼져나갔다. 아프면 화끈거리는 약을 바르고 경기에 나갔다. 아이싱을 하는 대신 뜨겁게 달군 돌로 찜질을 했다. 방법을 완전히 잘못 안 것이다. 그렇게 1966년을 끝으로 나는 완전히 투수 생활을 접어야 했다. 내 선수 생활은 그렇게 마무리되었고, 짧디 짧은 전성기가 여느 인생의 순리처럼 바닥을 내리찍는 순간이었다. 솔직히 막막했다.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소속팀이던 기업은행 본사로 들어가 도장을 찍으라는 곳에 도장을 찍는 일, 그 정도가 전부였다. 함께 일하는 은행원들은 김성근은 쪽발이라서 한국말을 못한다며 수군거리던 시절이었다. 정신을 차렸다. 야구를 위해 살고 죽자 결심했는데 여기서 끝날 리가 없지 않은가. 인생을 살아보니 기회라는 건 흐름 속에 앉아있다 보면 언젠가 오는 것이었다. 내 인생에는 그런 기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다. 아니, 기회라기보다는 마치 순리처럼 내게 찾아온 일들이었다. 그러니 매일의 순간순간을 허투루 보내서는 안 되었고, 그럴 수도 없었다. 내일이 있다는 것을 핑계거리로 삼지 않았다. 내일이 있으니 다행이다. 오늘은 어떻게 되어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다 보면 어느새 내일이 와 있는 삶을 살고자 했다. 잠깐 동안 은행에서 일해야 했을 때 도장 찍기나 서류 복사 말고는 할 일이 없어도 제대로 출근하고 길을 써서 일을 배웠다. 김성근은 여전히 건강하고 야구를 할 수 있는 체력이 있다는 인식을 주려 했다. 무슨 일을 시켜도 한다는 모습을 보여줬기에 이창현 씨의 눈에 들었다. 그래서 나에게 마산상고 감독이라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1969년 당시 은행에서 이런 업무는 할 수 없다며 당장 그만뒀더라면 감독으로서의 내 인생도 없었을 것이다. 누군가는 운이 좋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건 50년이 지났어도 변하지 않는 일종의 원리처럼 작용해왔다. 2022년 10월
이승엽이 두산 감독으로 선임된 시점에 내가 딱 코치 일을 그만두었다. 그렇게 한 달 뒤 최강야구 감독 자리를 선뜻 맡을 수 있었다. 어떻게 타이밍이 이렇게 맞아떨어질 수 있냐는 이야기를 아직도 듣는다. 물론 운이 좋은 게 맞지만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애초에 감독으로 거론되기나 했을까? 하여간 지금 당장 즐겁든 슬프든 자신이 그 속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 매일의 흐름 속에서 최선의 나를 꺼내 보여야 한다. 그저 편안하고자 한다면 죽어가는 것이나 다름없다. 나는 나이를 먹었지만 내 정신은 나이가 들지 않는다. 몸이 좀 아프면 피곤하지만 야구장에 가면 깨끗이 사라진다. 내가 공을 한 개라도 더 쳐줄 때마다 선수들의 폼이 단 1mm라도 나아지는 모습이 보이는데 어떻게 즐겁지 않을 수 있을까? 힘이 든다. 나이를 먹어서 이제 못하겠다라는 정신이 끼어들기 시작하는 순간 몸이 늙는다. 아까까지 잘 되는 것이 힘들다 생각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힘들게 느껴진다. 우리가 말하는 한계란 그런 것이다. 선수들을 키우며 살아보니 인간이란 참 재밌다는 생각을 한다. 처음에는 와, 이걸 어떻게 하지? 난감해했던 선수들도 해내고야 말겠다는 정신이 커질수록 어마어마하게 성장했다. 나는 살면서 이걸 몇 번이나 확인했다. 나는 그런 어마어마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생각한다. 정신력은 깨우는 것이다. 80이면 언제 치매가 올지 모르는 나이다. 그래서 나는 틈틈이 과일, 나무, 꽃, 선수 이름 등을 적을 수 있는 것들을 혼자 노트에 적어 나간다. 10개를 적었다면 오늘은 20개를 적으려고 해보고 내일은 30개를 적으려 해본다. 어제의 나를 막는 장애물이 10개였다면 오늘의 장애물은 20개가 된다. 그 틈에서 꿈틀거리는 무언가가 느껴진다. 바로 그 지점이다. 인생이 쌓이는 지점, 그렇게 약점이 사라져간다. 그러니 약점을 어디다 드러낼 필요도 없어진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래서 약점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세상살이를 하며 제일 약한 것이 남에게 나를 해명하고 방어하는 사람이다. 스스로 살 길을 찾아라.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하면 어깨 너머라도 보면서 훔치겠다는 마음으로 살면 살 길이 생겨나고 스스로에 대한 동기가 생겨난다. 요즘엔 안 가르쳐준다고 말하면 그냥 거기서 관둬버리는 경우가 많다. 아니, 가르쳐준다 해도 배우러 오지조차 않는다. 그렇게 정신이 텅 비어버린 선수는 아무리 가르쳐도 다음 날이면 리셋이 된다. 이것은 세대 차이가 아니다. 배가 안 고픈 것이다. 정말 절박하다면 아프니 뭐니 핑계댈 정신이 어디 있는가? 이건 내가 처절하게 몸이 아파봤기에 할 수 있는 말이다. 한 TV 방송에서 암이 3번이나 걸렸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구단에 아무것도 알리지 않고 혼자 수술을 하러 갔다. 선수들에겐 그냥 잠깐 어디 다녀온다 정도로만 말했던 기억이 난다. 내가 처음 수술한 병원이 강남 삼성병원이었는데 암 수술을 한 다음 날부터 창 너머로 잠실구장을 보며 물통을 몸에 달고 복도를 마구 걸어댔다. 그 복도가 거의 100m 가까이 되는데 거기를 왕복 25번을 걸었다. 그러기를 하루에 4-5번씩 했다. 살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그때 내게는 살고 싶다는 마음이 일절 없었다. 야구를 하고 싶어서. 정확히는 내 팀에 책임을 져야 하니까. 오죽하면 암 진단을 받고 먼저 든 생각이 우리 팀 어쩌지 하는 것이었을까. 다른 건 아무것도 겁나지 않았다. 암이 2번째 찾아온 SK 감독 시절에도 똑같은 수순이었다. 구단 관계자도 자식도 아내도 몰랐다. 보호자 한 명 없는 수술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가족들에겐 참 미안한 일이지만 그때는 무한 경쟁 속에 있었으니 내 약점을 세상에 알릴 수 없었다. 약점을 들키는 순간 뒤처지기 마련이니까. 자기 약점은 절대 남에게 보이는 게 아니다. 그러니 프로에 있던 내내 나는 병에 걸렸다거나 하는 건 모두 함구했다. 살아보니 정신의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은 육체에 지배당하지 않더라. 이걸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아픈 것도 잊을 지경이다. 일단 목숨을 구하려면 앞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약한 소리가 나올 리 만무하다. 아파서 무언가를 못하겠다는 건 마음속에서 아파서 안 되겠다는 식으로 이미 타협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다. 바로 내가 처절하게 아파봐서 할 수 있는 말이다. 그냥 이것만 기억하라. 가혹하다. 괴롭다. 힘들다. 뭐든 이유가 많은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3번째 암이 찾아왔을 때는 시합하고 방에 들어오자마자 문을 잠그고 바로 픽 쓰러졌다. 그 다음날 아침에 깨어났을 때 머릿속에는 오로지 이겨내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못했다. 역시나 암이란 녀석은 나를 굴복시키지 못했고 나는 어김없이 이겨냈다. 이때를 기점으로 나는 관악산 등반을 시작했다.
자식들은 내게 왜 그리 무리를 하냐며 싫은 소리를 하지만 거기에 그라운드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내게는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다.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람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가고 싶어도 못 가고 하고 싶어도 못 한다면 얼마나 슬픈가. 어느 날은 바깥 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갔다. 나는 날씨도 잊은 채 4시간을 야구장에 서 있었다. 선수들은 죽겠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나는 멀쩡하기만 했다. 그러고서도 집에 와 조금 쉬다가 또 운동을 했다. 여기서 내가 너무 인생을 혹독하게 다룬다며 비난할 사람은 하라. 살아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어차피 인생의 등락은 내가 올라가 본 만큼 떨어지기도 하고 또 바닥을 찍은 만큼 다시 올라가고 그 수순이다. 산을 생각해보라. 공격이 아닌 수비다. 정상에 올라가면 그 다음은 내려가는 길 뿐이다. 산 정상에 왔다며 야단법석 들뜨는 순간 이제 곧장 떨어지는 것만 남지 않았는가. 이 파동의 높낮이가 이 사람의 영향력을 결정한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당신의 정신력이 얼만큼 이 파동을 견딜 수 있는가이다. 나는 더 잘하고 싶다. 나이가 들수록 더. 이 야구에서 내 정점을 찍어내고 싶다. 파동이 점차 잔잔해지는 인생 말고 모든 것이 허락되는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끌어내 선수들을 더욱더 강하게 키워내고 싶다. 그렇게 하려면 그만큼 나를 내리꽂는 세상의 역경을 이겨낼 정신이 있어야 한다. 산이라는 건 멀리서 보면 낮지만 가까이 갈수록 높다. 당신의 목적이란 바로 이런 산이 아니겠는가. 가까이 다가가 보았는가. 숨이 차고 힘들고 괴롭다. 쉬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멀리서 보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래도 한 발 한 발 가라. 앞서니 뒤서거니 하다가도 끝까지 0.1%를 찾아내는 사람이 세상을 움직인다. 그냥 포기하자 하고 집에 돌아가 다른 기회를 노리는 사람이 99.9%다. 당신 앞에 있는 문제를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그 의식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들이 무언가 해낸다. 예전에 한 의사가 해준 이야기가 있다. 요새는 100세 시대라고들 하는데 자꾸 80살만 먹으면 곧 죽을 줄 알고 집에 가만히 드러누워 있기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 이제는 곧 70살 먹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도 듣는 사람이 아이고 애가 벌써 죽었네 하는 시대가 옵니다 라는 거였다. 그때 든 생각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나는 100살 먹은 사람 눈에 아직 아이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선입견에서 빠져나오면 생각이 바뀌고 몸도 바꿀 수 있다. 사람은 계속 앞으로 가려고 생각해야 한다. 아프니까. 나이를 먹었으니 암에 걸렸으니까. 허리가 아프니까. 어떤 이유든 간에 한 발 물러서면 인생이 계속 어렵다. 내가 자주 하는 말이 식은 밥을 잘 먹는 사람이 출세를 한다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갓 지은 밥은 참 뜨겁다. 너무 뜨거워서 이리저리 손을 옮겨가며 익숙해져 보려 해도 식을 새가 없다. 당신이 마주한 그 역경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한 번만 넘어서 봐라. 그거 한 번만 그렇게 넘어서 보면 이제 그 밥은 식는다. 파울을 몇 번 쳐도 괜찮다. 감독에서 잘려도 수없이 비난을 받아도 그냥 넘어섰다. 그래서 난 그냥 아직 이 자리에서 야구를 한다. 방법을 찾아야 할 때 나는 언제나 긍정적으로 변한다. 나는 내 성격 중 이런 점을 가장 좋아한다. 사실 나는 참 소질이 없는 선수였다. 처음 야구를 시작했을 때 포지션은 우익수였는데 당시만 해도 수비를 못하는 선수에게 우익수를 맡기던 시절이었다. 야구 선수로서는 속된 말로 모가지인 수준이었다. 그때야 워낙 선수가 부족하니 기용해줬지. 지금 태어났으면 어림도 없다. 그때 나는 심지어 발까지 느린 선수였다. 한 번은 중견수합 안타를 치고도 발이 느려서 1루에서 아웃을 당하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들었다. 그날부터 어떻게 하면 빨라질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는 데만 몰두했다. 곧바로 육상부를 찾았다. 육상부 감독에게 어떻게 해야 빨라질 수 있냐고 물으니 감독은 내리막길을 뛰는 훈련을 해보라고 권했다. 신선한 충격이었다. 내리막길을 달리면 가속이 붙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체에 힘을 줘야 하므로 자연스럽게 하체가 튼튼해지고 달리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이었다. 그날부터 즉시 매일 1시간도 넘게 내리막길을 달렸다. 며칠 미루는 것, 비가 와서, 추워서, 더워서 그런 건 없다. 돈 한 푼 안 드는 훈련인데 빨리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상책이었다. 의뢰 사람들은 그래서 얼마나 빨라졌냐고 묻는데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다. 나는 내 밑바닥을 똑바로 봤다. 지금 당장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냉정하게 판단했다. 정신을 모두 집중했다. 살아보니 이것만큼 사람을 발전시키는데 가장 크게 작용하는 건 없다. 나는 선수로 한국팀과 계약을 하고 나서야 처음으로 새 옷을 사서 입어봤다. 그전까지 나의 모든 옷은 형이 입던 옷이었다. 내 도시락 반찬은 오직 간장뿐이어서 학급 아이들이 놀려대는 통에 학교에 가지 않은 적도 있다.
우리 집은 지독히도 가난했다. 원망한 적이 있냐고. 단언컨대 단 한 번도 없다. 남들 상황 부럽지 않았다. 없으면 없는 대로 내 인생 어떻게 구워 삶을까, 이 궁리만 했지 남들이 어떻게 사나 기웃거린 적 단 한 번도 없다. 푼돈벌이도 안 해본 게 없었는데 고등학교 학비를 벌기 위해 자전거에 우유 400병을 싣고 달릴 때마다 하는 말이 이거였다. 목적지까지 오늘은 어제보다 5초만 더 빨리 가보자. 내 눈앞에 던져진 것들을 이리저리 굴리며 스스로 타개할 아이디어를 찾는 게 내 인생이었다. 고등학교 때 갑자기 투수를 해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그랬다. 우리 집에 야구용품 같은 걸 살 돈이 있을 리가 있는가. 나는 또 곧바로 움직여 방법을 찾았다. 집 앞에 흐르는 강에 가서 돌멩이를 수도 없이 던지는 것. 하루에 돌멩이를 200개씩 던졌다. 가졌냐 못 가졌냐는 중요하지 않았다. 된다 안 된다를 따지지 않았다. 그냥 무조건 되게 한다. 이 방향만 새겼다. 솔직히 내 이런 기질 덕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 한국어에 보면 어차피, 혹시, 그리고 반드시라는 말이 있다. 나는 어차피 속에서 혹시를 만들어내는 게 최고의 인생이라고 본다. 나는 어차피 속에서 혹시라는 가능성을 상상해서 그것을 반드시로 만들었다. 그게 내 삶이었다. 그러니 김성근이 감독을 맡으면 반드시 새로운 야구를 한다는 결과가 만들어졌다. 2007년 한국 시리즈 당시 우리는 1차전과 2차전 모두 패배했다. 한국 시리즈 2차전까지 다 지고 우승한 케이스는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 더군다나 상대는 경험이 많은 노련한 두산이었기에 매스컴도 야구계도 SK의 패배를 예측했다. 모든 잘못은 전부 내가 한 것 같았다. 내가 무능한 탓, 내가 못난 탓, 어디도 말할 수 없었다. 리더가 포커페이스를 잃는다면 모든 이들이 불안과 패닉에 빠진다. 감독실에 새벽까지 드러누워 끙끙 앓았다. 2시 반쯤 되었을 무렵 문득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쳐갔다. 2패했어도 아직까지 괜찮지 않나? 아직이라는 한 단어가 떠오른 순간 나를 짓누르던 그 고약한 무게가 가벼워졌다. 갑자기 머릿속 분위기가 전환됐다. 벌써 2패나가 아직 기회가로 바뀌니 날뛰던 마음이 꽉 잡히는 느낌이 들었다. 정말로 이상하게 그 다음 시합부터 내리 이기는 게 아닌가. 나는 이 우승에 아직이라는 마음이 큰 기여를 했다고 본다. 살아보니 인생에는 그런 게 중요하다. 버리는 것 말이다. 선입견을 버리는 것, 상식을 버리는 것, 과거를 버리는 것. 그 후로 나는 선수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과거에 실수를 했든 실패를 했든 그냥 뭘 했든 끙끙 앓게 만드는 것은 다 버려라. 그때의 생각, 방법이 나빴을 수 있다. 너희가 나쁜 게 아니다. 얘들아, 생각, 방법, 자세를 바꿔봐라. 자세를 바꾸면 새로운 게 나온다. 안 될 때, 실패할 때, 아플 때 너도 모르게 크고 있다. 선수들을 보며 몇 번이나 느낄 수 있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도 바뀐다. 눈빛이 바뀐다. 모든 일에는 밑바닥을 볼 가능성이 따라다닌다. 그만큼 찬스도 온다. 참 기괴한 행동들로 욕도 많이 먹었다. 우리나라는 대체로 유별나게 튀는 걸 좋아하지 않고 일반적인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여태 없던 일을 하면 곧바로 비난부터 받는다. 벌떼 야구라는 괴상한 방법을 썼을 때도 그랬다. 그때 내가 맡은 팀의 밑바닥을 타게 할 방법은 이것뿐이었다. 곧바로 엄청난 비난이 이어졌다. 내가 일부러 어떤 특정 선수의 승을 챙겨주려고 내보낸다는 둥, 기록을 만들어준다는 둥. 그런데 지금은 야구가 그렇게 바뀌어 있다. 투수 여러 명을 쓰는 게 이제는 상식이 되었다. 그때는 상식이 아니었다. 만약 세상이 시끄럽다고 내가 거기에 맞추고 나의 야구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은 모두 다 의미가 없을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벽에 부딪힌다. 그냥 부딪혀라. 부딪혀보면 거기에 수가 있기 마련이다. 비상식적이라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도무지 나갈 길이 안 보이는가? 별 수 없다. 유리창을 깨고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냥 앞으로 간다는 정신만 온전하면 문제될 게 없다. 무엇에서든 비상식적인 승부수를 던져야 살아남는.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으면 당신이 한 비상식은 곧 상식이 된다. 새로운 흐름 속에서 새로운 나를 찾아라. 나는 여태껏 그 방식으로 살아왔다. 나에겐 이 방식이 상식이다. 문제를 놓치지 말아라. 절대로 문제를 놓치지 말아라. 돈 받으면 다 프로다. 당신의 일터는 프로의 세계고 당신은 프로다. 이름을 걸고 문제를 해결하라. 이름을 걸고 살아간다 생각하라. 프로의 세계다.
젊은 세대가 기다리고 있다고 밀려날 생각에 벌벌 떨지 말고 더 단단해져 나아갈 생각을 하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 정도면 되겠다 정도의 정신력을 버려야 한다. 그 생각으로는 해내지 못한다. 지금까지 나는 가운데에 서본 적이 없다. 내가 아니면 나를 살려줄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마음으로 벼랑 끝에 서 있는 게 내 인생이다. 물론 떠올린 생각과 결단이 막상 열어보면 틀린 생각일 수 있다. 하지만 그러면 어떠한가? 틀리면 또 다른 문제를 발견하고 힌트를 얻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좋다. 시행착오가 많은 인생이야말로 베스트다. 물론 삶의 방식이란 어떤 게 무작정 좋다, 나쁘다 단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해내겠다고 의지를 갖고 끝내 하지 않으면 무슨 일에서든 성공을 거두기가 어려운 게 인생이다. 사실 힘이 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한 구석에서는 포기하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시작부터 목적지에 곧바로 도달할 수는 없다. 목적지를 향해 가는 길에는 걷기 쉬운 평야가 있는가 하면 산도 있고 바다도 있다. 그럼에도 한 발 한 발 디뎌가는 속에 미래가 있다. 물론 벽에 부딪히고 답답하면 잠시 숨을 돌릴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숨을 돌리는 동안에도 자기 내면에서는 미래에 대한 생각을 계속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이 숨 돌리며 쉬거나 놀 때 미래는 완전히 뒷전으로 생각하니 뭘 하든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게 없다. 젊은 나이라면 당연히 놀고 싶을 것이다. 노는 중에도 내 미래의 내 모습을 놓지 말아야겠다는 정신이 필요하다. 인간은 언제나 마지막 순간엔 자기 혼자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남에게 기대봐야 변할 수 없다. 현실이 불만일 수 있고 환경이 많이 부족할 수 있다. 타고난 소질이 부족하고 머리가 나쁘고 몸이 다쳤고 그래도 해결은 결국 자신이 해야 한다. 남 탓하고 그러면서 세상의 동정이나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것은 약하다. 시간을 헛되이 허비하지 마라.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온전히 나 혼자의 몫이다. 인생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른다는 마음으로 매 순간을 헤쳐나가며 살아야 한다. 내가 발을 디뎌야 걸어갈 길이 생기고 나라는 존재가 생기고 나아갈 곳이 생긴다. 주머니에 10원 하나만 있어도 이겨낼 방법이 있다. 기대하지 말고 당신의 두 발로 제대로 서라. 나이를 먹을수록 머리에 물음표를 달아라. 항상 왜? 라는 생각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라. 당신도 그렇게 하라. 문제를 찾아라. 해결하라. 아이디어를 내라. 내가 나를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하라. 모두가 포기할 때 당신은 마지막까지 놓지 마라. 어느 순간 당신에게 운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분명 있을 것이다. 그 사람에게 물어라. 당신은 한 번이라도 0.1%를 찾아다닌 적 있냐고. 타협하고 후회하지 마라. 시선은 늘 앞으로, 미래로. 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 소녀는 어느새 삼성병원에서 11개의 특실을 사용한 이력이 있는 이상한 기록을 하나 더 지니게 된 사람으로, 야구를 꿈꿔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배워보고 싶은 감독으로 야구계에 본인의 이름 한 획을 진하게 새겼습니다. 네, 그리고 저자는 아직도 야구를 공부합니다. 책도 엄청나게 많이 읽는다고 하고요. 왜? 10년 전, 5년 전, 3년 전과 다르니까 공부를 계속할 수밖에 없죠. 이런 점이 있었구나, 이런 측면도 있었구나. 새로운 흐름을 찾아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네, 여러분 결국 사람 인생은요, 매일 나에게 주어지는 문제, 그 문제에 대한 돌파구를 찾으려는 의지에 따라서 살다가 문득 고개 들어보면 각각의 인생이 엄청난 격차를 두고 벌어져 있는 것, 이게 인생 아닐까요? 우리 삶은 교과서가 없죠. 참고서도 없습니다. 저자는 말해요. 과거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공, 이게 공식이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결국 자기 인생의 성공 루트는 자기가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당장 여러분이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이대로 이렇게 똑같이 살며 나이만 들어도 나는 정말 괜찮은가? 인생의 틈, 그 벌어진 틈새에 빠져 참 많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분들께 오늘 저자의 이 이야기가 담담한 응원이 되었길 바라며 저자의 마지막 말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힌트라는 건 세상 어디에나 있다. 그 힌트들을 어떻게 느끼고 붙잡아서 자기 길을 만들어 가느냐가 차이고 당신의 몫이다. 이 감정을 고의적으로 이용하다 보면요, 그 전까지는 분명히 없었던, 안 보였던,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가능성 몇 개가 하나 둘씩 여러분 일상에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은 밥 프록터와 나폴레옹 힐의 저서, 그리고 제가 인상 깊게 본 칼럼들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거기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결국 마음을 살려야 인생이 산다는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오늘 내용은 부디 끝까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살려야 인생이 산다는 이 말은요, 제가 우리 구독자님 댓글들 중에 발견했는데요, 너무 좋은 말이라 이걸 본격적으로 파헤쳐서 말씀드려야겠다 싶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살리는 방법 뭘까요? 저는 딱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1. 감사하기. 2. 먼저 내어주기. 정말 뻔한 말이죠. 그런데 이걸 실제로 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겁니다. 먼저 감사하기부터 좀 살펴볼까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호선 원장이 정신의학신문에 기재한 내용에 따르면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실제로 성공의 기회가 진짜 더 많이 찾아온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기업인이자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이기도 한 로버트 이먼스 연구팀은 참가자들에게 10주 동안 달성하고 싶은 6가지 개인적인 목표들을 설정하게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요, 한 그룹은 주 1회 감사일기를 쓰면서 감사할 거리를 5개씩 열거했어요. 그 결과 이 감사하기 과제를 받지 않은 참가자 그룹보다 목표 달성률이 20%나 높았습니다. 그리고 실험이 끝난 후에도 자기 삶을 더 잘 살아내려는 지속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고요. 이호선 원장은 말해요.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감사하기가 습관이 되었을 때 역경에서 심리적으로 훨씬 더 잘 대처할 수 있다. 네. 이 실험에서 감사할 거리를 적어야 했던 참가자들이 뭐 엄청 대단하게 감사할 만한 것들을 나열한 것도 아니에요. 내 아내가 건강하게 옆에 있어줘서 감사하다, 이런 것들을 적었습니다. 대부분 별다를 것 없는 일상에서 어떻게든 찾아낸 거죠. 이 감사라는 건 감정이죠. 그런데 이건 여러분의 선택과 의지로 얼마든지 기를 수 있습니다. 감사에 관한 지난 20년간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요, 진짜 핵심 포인트는 감사를 느끼는 것과 하는 것을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당연히 감사를 느끼는 게 중요하겠죠. 정신의학계의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요, 이 감사한 감정을 느끼는 방법을 크게 5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빠르면서도 핵심만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1. 가끔은 죽음과 상실에 대해 생각할 것. 인생의 마지막을 떠올리는 겁니다. 실제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갑자기 사라지는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라고 하자 아끼는 그 사람에게 느끼는 감사 지수가 상승했다고 해요. 이는 부모, 자식, 부부 모두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되면 진짜 지긋지긋하게 여러분을 방해해왔던 당연하다는 그 생각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요, 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감사를 선택하는 겁니다. 로버트 이먼스는 이렇게 말해요. 나에 대한 과몰입은 온갖 양상으로 발현된다. 그 중에서도 당신이 받은 혜택과 그 혜택을 만들어준 주변은 있고, 모든 것이 원래 당신의 당연한 권리인 양 감사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이 자신에 대한 과몰입의 대표적인 형태이다.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정말 신기한 게요, 일상에서 진짜 아주 조금씩 미세하게 이 감사하다는 감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이 원하는 삶, 그것도 조금씩 멀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라는 감정을 느끼는 세 번째 방법은요, 사물이 아닌 사람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실제로 고마워라는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요, 우리 뇌는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착각해요. 지금 진짜로 고맙다는 감정이 느껴지는지 이거와는 일단 별개로요, 이 감사에 대한 표현이 누적되잖아요. 그러면 뇌의 이런 화학 반응 때문에 사람이 점차 표정이 밝아지고 이 말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되는 거죠. 고마워라는 말이 입에 붙으면 이제 그 다음으로는 감사하다는 표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5. 그리고 아주 짧게라도 감사일기를 써보는 거죠. 감사일기라고 하니까 뭔가 손발이 오그라드는 것 같으신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 생각에 이게 좋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의학계 연구 결과들이 하면 좋다고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기라고 하니까 한 페이지 가득 적혀있는 그런 일기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정말 단 한 줄이라도 여러분의 진심이 묻어있는, 그러니까 진짜로 감사한 감정을 느끼면서 딱 한 문장만 제대로 써도 좋습니다. 그리고 막 엄청나게 구체적이지 않아도 괜찮고요. 제가 해본 결과 누군가 내 옆에 있어서 감사함, 내가 오늘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함, 이 정도로만 써도요 효과가 있어요. 진짜 핵심은 24시간 전과 다를 것 없는 당연한 여러분의 일상을요 이제 당연하지 않은 것들로 바꿔내는 거죠. 이걸 계속 조금씩 쓰다 보면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라는 감정에 대한 지난 20년
연간의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요, 일주일에 3회 이상 감사거리를 찾아 플러스 마이너스 5개 정도를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여전히 목표도 없고 왜 사는지 몰라도 그 사람은 이걸 하지 않은 사람들 대비해서 하루를 제대로 살아가려는 의지를 보였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도 더 관대해졌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유의할 점은요, 여러분, 생각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기록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감사가 습관이 된 분들이 아니라면 이 과정을 꼭 거쳐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어떤 느낌, 감정, 생각들이 드는지, 어떤 변화가 느껴졌는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 지금 뭔가 방향을 잃고 내 인생은 그냥 이 정도가 다인가? 내 인생이 바뀔 수는 있나? 이런 잡음들 때문에 힘들다면요, 잠들기 전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꼭 5개가 아니어도 되니까요, 1개, 그러니까 한 문장이라도 어떠한 것에 감사함이라는 문장을 써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누가 제발 좀 하지 말라고 말려도 2개, 3개 쓰는 감사한 문장들이 늘어갈 거예요. 지금 저와 함께 100일간 100번 쓰기 챌린지를 같이 하고 계신 분들은요, 실행북 데일리 글귀 아래라도 작게 좀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성공,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걸 의미하죠. 이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가능합니다.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건 뭘까요? 흔들리지 않는 걸 의미하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외부에서 막 치고 들어오는 자극들에 흔들리지 않는 걸 의미하지만요, 이 안에서 보면요,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든 살아내고 있는 그 일상, 눈에 보이는 성과가 일단은 없지만 그래도 앞으로 가야 하는 그 일상을 멈추지 않는 것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자극, 여러분 내부의 잡음, 이 2가지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내부의 잡음은요, 감사하기, 오직 이 방법으로만 잡아낼 수 있어요. 이 2가지 중에서도 진짜 문제는요, 각자 이 안에서 일어나는 내부의 잡음, 즉 파멸적 독백입니다. 이 파멸적 독백을 없애는 방법은 딱 2개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성과가 막 나타나고 새로운 일이 나타나서 매일매일 색다르게 설레는 삶을 살던가 아니면 감사하던가, 이렇게 2가지입니다. 감사하기는 여러분의 그 똑같은 하루를 완전히 다르게 바꿔놓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조차 진짜 꾸준하게 뻔한 소리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은요, 인생 못 바꿔요. 인생을 바꾼다는 게 장난도 아니고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거든요. 최소한은요, 당장은 뭐 막연하고 확 와닿지는 않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 이 정도 마음은 들어야 합니다. 감사하기, 이 감정을 고의적으로 이용하다 보면요, 그 전까지는 분명히 없었던, 안 보였던,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가능성 몇 개가 하나 둘씩 여러분 일상에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기회라는 겁니다. 자, 여기 실패가 극에 달하면 이제 성공을 한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노자, 장자, 주역을 중점적으로 연구한 인문학자 박영규 교수의 칼럼인데요. 극과 극이 서로 통한다는 게 주역의 원리잖아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주역을 구체적으로 막 다룰 건 아니지만요, 도덕경에도 나오는 유무상생, 그러니까 한 번은 마이너스가 됐다가 한 번은 플러스가 되는 이 원리가요, 양자역학과도 유사하거든요. 이 원리가 인생을 관통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었던 이중슬릿 실험을 보면요, 양자는 분명히 파동인 상태였는데 사람, 그러니까 관찰자가 눈으로 딱 관측하는 순간 갑자기 입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자는 입자인 동시에 파동인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미시세계가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어서 그렇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이고요. 이게 양자 물리학에서 명백하게 관측되기 전에 제가 이런 말을 했으면 아마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정리하면 양자는 분명히 하나의 실체죠. 그런데 입자와 파동이라는 2가지 상태의 에너지를 동시에 품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런 극과 극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물과 불, 차가움과 뜨거움. 중요한 건요, 어떤 상태가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궁극에 이르면 변하고 변하면 통한다. 그래서 극과 극을 A와 Z라고 했을 때 A가 극에 달하면 Z로 변하고 Z가 극에 달하면 A로 바뀐다는 거죠. 에너지의 위상이 끊임없이 변하는 겁니다. 지금 뭔가 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눈에 절대로 볼 수 없는 인생이라는 엄청나게 커다란 상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있는 성공 그리고 실패도 마찬가지로 극과 극인 에너지거든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습을 조금씩 달리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의 위상이 계속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가 극에 달하면 그 안에서 성공으로 변하고 거꾸로 성공할수록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마치 양자처럼요. 그러니
여러분의 에너지가 현재 마이너스인 것 같다면요. 딱 그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먹는지, 그래서 어떤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끌어당기는지에 따라 성공이라는 결과물이 허공에 무의미하게 흩어지기도 하고, 혹은 그 반대, 그러니까 성공이란 상태에 전달되어서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기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막 무작위로 의미 없이 흩뿌려진 일상을 모아서요,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게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고, 이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걸 제가 훨씬 와닿게 말씀드리면요, 감사할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 그때 감사할게,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은행에 가서 나한테 이자를 좀 주면 내가 돈을 맡길게 라고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성공이 또 극에 달하면 실패하겠네요 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은요, 그렇지 않답니다.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공 뒤에 누가 봐도 안쓰러울 법한 부정적인 상황이 찾아올 순 있는데요, 여러분이, 보다 정확히는 여러분의 마음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면요, 그건 실패라고 정의되지 않습니다. 결국에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자신의 고점과 저점을 계속 찍으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정고점을 계속 올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결국 우상향으로 가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우상향인데 가까이서 보면 진짜 수도 없는 등락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마음, 그러니까 생각의 에너지가 플러스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사람은 삶의 곡선이 우하향하겠죠. 그리고 내 인생의 곡선이 앞으로 계속 높아질지 낮아질지를 결정하는 건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감사라는 이 감정,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먼저 주는 것, 이 두 개로 결정되는 겁니다. 나폴레옹 힐이 말했죠.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닌 우리가 주는 것이다. 당신이 세상을, 타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는가는 자력을 발생시키는 자석과 같아서 당신이 주는 것과 똑같은 것을 당신에게로 끌어당긴다. 네, 사실 여러분, 주는 걸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냥 주는 걸 여러분 인생에 끌어당긴다고 생각하고 살면요, 모든 면에서 엄청나게 편해지실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밥 프록터는 인생을 폴라로이드 카메라에 비유하는데요, 그는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나는 종종 인간의 마음과 현실 세계를 폴라로이드 카메라와 사진에 비유한다. 일단 셔터를 누르면 그 모습 그대로 인화 과정을 거친다. 짧은 인화 시간을 거쳐 사진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그리고 셔터를 눌렀을 때 찍힌 모습 그대로 나타난다. 저는 사람들이 이 폴라로이드 사진기를 하나씩 다 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란 결과물이 나오면 곧바로 그걸 다른 사람들과 교환하기도 하고 아예 주기도 하면서 이제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 카메라에 찍혔는데 사진이 잘 나왔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계속 찍어주겠죠. 그리고 그 사진들을 나한테 계속 주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 그게 성공인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나를 계속 찍으려면요, 내가 찍힐 만한 사람이어야겠죠. 동시에 나도 다른 사람들을 잘 찍어줘야 할 거고요. 이게 바로 먼저 주는 것이라는 말이 지니고 있는 진짜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먼저 주는 건요, 일단 감사하는 감정에서 촉발되는 거예요. 어렵고 대단한 게 하나도 없죠. 그냥 내 스스로 감사하는 감정, 그 마음을 가져보는 것, 이겁니다. 막막하면 딱 이거부터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밥 프록터의 말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잠시 생각을 멈춰라. 당신의 삶과 주변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당신의 힘을 어느 정도까지 사용해 왔는지 점검해보자. 단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왜 그랬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그러면 아마 오랜 시간 동안 나는 그런 일은 할 수 없다면서 당신 스스로가 의식적으로 마음의 벽을 세웠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아마 당신은 어떻게 해야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몰랐을 터다. 고맙다 라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길이 점차 정확히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